오사무 천재 작가이지만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 심지어 저승신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음의 신은 오래전부터 그를 외면했다. 오늘은 날씨가 막지 않지만 이 커플에게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완벽한 날이다. 그들은 오직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 빠르게 흐르는 강으로 향한다. 너무 오랫동안 떠나지 못해서 맨의 눈빛은 어둡기만 하다. 그 옆에 소녀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한다. 같이 가요, 선생님. 뛰어내리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연의 실을 매어 다음 생에서도 이 인연을 지키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떨어질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가 뛰어내리려는 커플을 그대로 쳐버렸다. 그들은 이계로 날아가 버렸고 정말 아프기만 했다. 오무는 깨어났고 이곳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름다운 엘프 소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녀는 아넷이라고 소개하며 이 땅에 발을 들인 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제 맨은 뛰어난 모험가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게 된다. 여기에는 바람을 가르는 용들이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다. 어둠에 휩싸인 이 대륙은 라우보복, 다양한 괴물들이 사는 곳이다. 너무 많아서 이제 오사무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단지 로그아웃하고 싶을 뿐인데 이건 그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않은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다. 이제는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더 이상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수면제를 꺼내 씹고 있다. 아넷은 그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아넷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짜증이 난다.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하는데 계속 마법을 쓰니 불편하다. 그녀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사명이다. 오사무를 구하는 영웅이라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니 그는 그 어떤 사명도 알지 못하고 그냥 평화로운 안식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가 계속 수면제를 씹고 있는 걸 보며 아넷은 맨이 정말 선택받은 인물인지 의문을 품는다. 알고 보니 그들을 친 자동차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다. 그것은 이계의 상을 받은 트럭으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치고 이곳으로 데려와 새 삶을 살게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 무관심한 작가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의 로그아웃 욕구는 변할 수 없다. 아넷은 계속해서 축하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원치 않는다. 그는 다가가서 화가 난 얼굴로 말한다. 그 쓰레기 트럭 덕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놓쳤다. 행복이 금빛의 물속에 있었던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야 했는지 누가 우리 운명을 결론 내렸던 걸까? 정말 웃기네. 아넷은 그 앞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 불행했던 이가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다니. 여기서 다시 그녀를 나무라다니. 그냥 민우가 말하는 대로 두고 아넷은 오사무의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허약해 보였다. 보통 지구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극강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민우의 HP는 단 한 개뿐이었다. 이 상태라면 언제든지 로그아웃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상태창이 온통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변하자 아넷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런 일은 결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고 정말 황당하다. 오사무는 아마 이 세계로 소환된 최약체의 영예를 차지할 것이다.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정신을 차린 민우는 떠날 준비를 했다. 엘프 소녀는 그에게 힘을 되돌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녀는 사과의 말을 전하려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민우를 이곳으로 소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이 세계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었지만 오사무는 웃으며 멋지게 말했다. 죽음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지. 여전히 그들은 시체와 함께 시인의 무정부 상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찾으러 가자고 하면 눈만 감고 자고 있다니. 깨어나면 여성의 임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철학을 늘어놓고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노력은 더 아름답다. 탄마는 그에게 스스로 힘을 내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소녀는 여전히 부서진 관을 끌고 다니고 있었다. 가는 도중 매번 쉬는 시간마다 오사무는 물었다. 지금이야? 아넷은 그에게 빵을 주어 배를 채웠다. 하지만 그는 된장찌개를 요구했다. 그 엉뚱한 소녀는 새로운 요리 이름을 적어두었다. 나중에 꼭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현재 그들은 탄마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아넷은 쉬기 위해 스톤 신전에 들르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세계에는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신전이 단 4개뿐이기 때문이다. 거기 가면 사츠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으면 그를 원해서 찾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다. 탄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아넷이 몇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어둠의 군주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니 자신은 악을 처치하는 용사들의 길잡이인데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행을 하게 되다니 정말 웃기다.
탐마는 아넷이 아마 그를 사랑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아넷은 부끄러워하며 아니라고 했다. 그저 X의 깨달음 덕분에 몸을 바쳐 보답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탐마는 만약 오사무가 사츠찬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건 그녀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언급하니 마음이 아팠다. 검은 고양이 소녀도 꽤 좋아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넷은 좀 실망했다. 그녀의 의도가 뻔했으니까 직업을 포기한 후 신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원의 주교가 자신의 친구라서 당연히 환영받을 거라고 말했다. 오사무는 머리를 막히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악마가 그의 머리를 물어버렸다. 이 생물은 아넷이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였다. 다만 너무 무례하고 멍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먼저 서류를 전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녀석이 입에 넣어버려서 지금에서야 뱉어냈다. 아넷은 그걸로 인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던져버렸고 오사무는 웃었다. 아마 둘 다 머리가 복잡해서 금방 친해진 것 같다. 우리 작가는 그에게 멜로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 이름에 그는 즐거워했다. 일이 끝난 뒤 그는 다시 관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아넷은 자신이 아직 직무를 그만둘 수 없다는 사실에 씁쓸해졌다. 이대로 돌아가면 걔처럼 혼나겠지. 그때 멜로스가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세 사람 앞에서 뛰어갔다. 바로 그때 한 마리 드래곤이 나타나 두 소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괴물이었다. 왜 이런 놈이 여기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 답이 나타났다. 이 아이는 드래곤을 리우카라 부르며 그녀를 데리러 온 것 같았다. 그녀는 드래곤을 쓰다듬으며 무슨 이상한 언어로 안심시키고 있었다. 이 장면은 믿기 힘들었다. 두 소녀는 드래곤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여기에는 괴물이 많다고 경고받았다. 그들은 그것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먹는다고? 라고 하자 오사무가 나와서 먹고 싶다고 했다. 아넷은 그놈이 다른 세계에서 왔으니 좀 멍청하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소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다. 즉각 그들을 처치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위 권력자의 존재였다. 오사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소녀는 아넷의 결계를 막으려 했다. 그 결계는 그들이 받는 타격을 막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지쳐버렸다.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탐마와 그녀의 친구는 계속 일어섰다. 단지 그녀의 시선만으로도 왈리아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오사무는 누구에게도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죽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 나가 자신이 그녀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아넷은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이불을 뚫고 쓰러졌다. 단지 상처에 굴복했을 뿐이다.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 치명적인 공격을 감내하며 안에 숨겨진 원망과 슬픔을 느꼈다. 작가인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어 했다. 상대가 굴복하지 않자 그녀는 두려워 보였고 오사무도 손으로 뺨을 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정말 슬프군요.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안해하며 도망쳤다. 하늘로 날아가면서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멜로스는 한쪽에서 숨고 있었다.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며 세 사람을 덤블턴 신전으로 데려갔다. 아넷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사, 이곳의 관리인이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맨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모든 수녀를 동원했지만 다음날 오사무는 죽음을 면하고 도시로 놀러 나갔다. 아침 일찍 그는 독을 조금 입에 뿌리고 타마와 상점 주인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막 회복된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술을 마시면 약해질까 두려워했다. 이사는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넷이 왜 그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찬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넷의 가장 친한 친구로 그녀는 아넷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자의로 일을 그만둔 것에 기뻐했지만 그런 이상한 남자를 따라가는 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한 래퍼가 다가와 그들에게 시끄러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사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야 했다. 처음에 그의 힘은 금과 보물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이사는 한 줌을 주워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냈다.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아넷은 변명했다. 센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약간의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미쳤을 뿐이야. 그는 자신이 그녀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비록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위험한 순간에 오사무는 그들을 어둠의 군주로부터 지켜주었고 아넷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사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악마왕은 일주일 전에 다른 세계의 용사들에게 처치되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 용은 악마왕의 딸이었고 그래서 그녀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온 아넷은 이 소식을 타마에게 전했고 검은 고양이는 매우 충격받았다. 마침내 평화가 이곳에 돌아왔다. 문제는 왜 매니 악마왕이 죽은 날 이곳에 소환되었는가였다.
보통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이 세계의 사람들은 소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사무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소환되었다. 그는 지금 글을 쓸 수 없어 답답해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다. 여기 오고 나서 감정이 없어서 글을 쓸 수가 없었어. 아넷은 자기 이야기를 쓰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 이 청년은 오직 왈리아에게만 관심이 있어. 사람에게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은 지루함을 덜어주는 자극이 되지. 그들은 장비를 구매하러 나갔어. 아넷은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거대한 갑옷을 사기로 했지. 이것을 입으면 마법 공격도 막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들은 오사무에게 여기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쇼핑하러 갔어. 조금 후 이사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아넷을 차지하겠다고 결심했어. 아넷은 너무 순수해서 민우 같은 사람과 있으면 결국 위험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웃기만 해. 그는 이건 그녀가 결정해야 해. 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녀는 감금된 새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 이사는 그걸 잘 이해했겠지. 그런데 아넷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오늘 다른 세계의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래서 친구를 되찾고 싶었던 거야. 그때 지구에서 온 민우가 괴물떼와 함께 나타났어. 그는 래퍼와 함께 이곳을 지배하겠다고 선언했어. 어둠의 군주가 죽었고 그를 무찌른 것은 자신과 같은 다른 세계의 용사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어.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했지. 모두가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힘으로 통치하려 하네. 아넷과 타마는 너무 비상식적이라 목소리를 높였어. 그러자 그 녀석이 래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발했어. 수즈키는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다가갔지. 아름다운 그녀는 수즈키의 축복받은 능력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어. 그는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면 완전히 그들을 조종할 수 있어. 코타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이 멋지다고 칭찬했어. 정말 마음이 순수할수록 더 쉽게 조종당하는 법이지. 타마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위험한 상대가 수즈키라는 걸 잊고 말았어. 결국 그는 수즈키에게 쓰다듬어져서 충실한 고양이로 변해버렸어. 그는 이 능력으로 어떤 인간이나 괴물도 저항할 수 없다는 걸 기뻐했지. 덕분에 그는 강력한 괴물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어. 그를 축복해준 이사도 나타나서 이 멍청이를 깨우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그녀는 이 마을 사람들은 그처럼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분노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야수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이사는 그에게 용서받았지만 그는 조금 더 놀고 싶어 했어. 그는 처음에 그녀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른 것에 즐거워했지. 이제 그는 그녀의 성당을 차지해 자신만의 임시성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도시는 심하게 파괴되고 오사무는 철갑옷을 입고 무관심하게 앉아 있었어. 조종당한 이 고양이는 한층 더 멍청해졌지. 갑옷을 파괴하려다가 조각에 맞아 기절했어. 그녀가 너무 웃겨서 MH는 그녀를 나무 상자에 숨겨서 다치지 않게 했어. 그때 이사가 날아와서 그녀에게 인사했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계에 해를 끼치고 있어. 그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고 이제는 탐욕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 수즈키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처음 왔을 때 그는 오사무처럼 의지 없는 상태였어. 그 말을 듣고 오사무는 그런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 그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고 싶어 했지. 이사는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전혀 모른 채 있었어. 이사는 그가 또 무슨 황당한 짓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맨은 그가 자신의 직감이 가장 흥미로운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스즈키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교회 쪽으로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는 이 소녀인 타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사는 힘이 없는 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 오사무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자신이 느끼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를 작품에 적기로 결심했다. 그런 고집센 센스를 보고 이 엘프 소녀도 따라가기로 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았다. 이사는 그 남자의 힘이 겉으로는 형편없어 보였지만 발휘될 때는 전혀 형편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똑똑하다면 그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조금 멍청해서 몇 마리 괴물밖에 조종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도 나를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독약병을 꺼내 마셨다. 이사는 처음에 그가 괴물들을 독살하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는 그것을 입에 넣고 마셨다. 그녀는 그를 우회해서 저 남자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오사무는 거절했다. 이 청년의 사전에는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없고 정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점에서 스즈키는 높은 곳에 앉아 마치 왕처럼 보였다. 이사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다. 오사무는 인사를 건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스즈키는 자신이
다른 세계를 정복한 영웅으로 소설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다. 그가 쓰고 싶은 소설은 다른 세계에서 비범한 힘을 얻은 한 남자가 자신의 탐욕으로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였다. 오사무에게 스즈키는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모욕감을 느낀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괴물들을 조종하여 공격을 명령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는 자신이 나서서 방어하며 필살기로 3마리의 괴물을 성공적으로 처치한다. 하지만 남은 한 마리가 그녀의 팔을 물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다시 괴물을 보내준다. 원거리에서 공격하자 오사무는 행운의 친구가 도와주어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 친구는 마법을 반사할 수 있는 철갑 모자를 쓴 멜로스였다. 아네스의 말이 맞았다. 남은 괴물은 단 하나의 늑대뿐이다. 스즈키는 자신감 넘치게 이 늑대가 독을 가지고 있어 물리면 즉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물리면 확실히 게임 오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사무는 절대 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늑대가 물자마자 멜의 체내 독이 더 강력하게 반격해왔다. 그 장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코타로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스스로를 구하기로 한다. 이사도 그의 능력을 칭찬하며 정말 신비롭다고 말한다. 작은 상처를 회복하며 그에게 돌아서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그게 절벽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공격을 시도한다. 그가 조종하는 아넷은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사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잠시 후퇴하려 하지만 오사무는 동의하지 않는다. 소설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더구나 그는 아넷이 생각보다 연약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누군가 기술에 걸리면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멜은 아넷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고 말한다. 스즈키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에게 다가가서 동료가 새장 속의 새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 정확히 전곡을 찔러 그녀를 멈추게 하고 조종자를 무시하게 만든다. 그는 분노하며 명령을 강화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칼을 단단히 쥐고 과거의 자신을 생각한다. 그때 그녀의 영혼은 정말로 새장에 갇혀 있었지만 오사무의 깨달음으로 해방된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찔러 인식을 되찾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멜은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이사에게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스즈키를 처리하러 간다. 스즈키는 기술이 무효화된 장면에 충격을 받는다. 그것이 이 세계의 발을 디딜 때 가진 전부였고 이제는 아무런 효과도 없어져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칼을 찌르려는 순간 센시가 그를 막는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작가이며 주인공이 이렇게 일찍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는 스즈키의 인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는 과거 세계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해 걔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털어놓는다. 언제나 반항할 수 없는 소심한 존재였다. 한때는 자신의 생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용기가 부족했다. 어디를 가든 무시당해 속이 상한 결국 이계의 트럭에 치여 이쪽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고 마치 인생에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 도착한 후 그는 이사로부터 축복을 받아 어둠의 군주를 무찌를 영웅이 되었다. 그는 전장에 나가 축복받은 기술로 괴물을 조종하며 싸웠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강력한 생물을 몇 마리 손에 넣고 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인생은 꿈같지 않았다. 이 세계에서도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당하는 그의 모습. 인간이지만 잘못된 장소에 살게 되어 동물인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변질되어 타인을 괴롭히고 싶어졌다. 이야기를 들은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이 아주 멋지다고 느꼈다. 스즈키에 대한 소설이 완성됐고 그것은 고통받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이 세계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악당이 될 수 없었고 영웅도 될 수 없었다. 오사무는 이 작품의 제목을 이계 탈출이라고 지었다. 그 후 한 줄기 에너지가 종이를 감싸며 퍼졌다. 그는 이 작품 덕분에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 되었다고 친구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원하는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찢어버렸고 남은 종이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과정이 역전되었다. 스즈키와 두 여자애는 오사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순간 이동의 에너지가 역류하며 불행한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옛 세계에서 이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넷은 민의 능력을 체크하며 그가 이제 각성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아마도 누군가의 삶을 글로 쓰고 나면 오사무는 그들을 지루한 삶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과 사츠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이사는 이것이 다른 세계에서 온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확신했다. 즉 센스가 이 세계에 나타난 것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그는 자신이 작품을 하나도 못 썼다는 이유로 넘어져서 오늘처럼 직관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스즈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지만 사실 그를 옛 세계로 쫓아낸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조종된 괴물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며 평화를 되찾았다. 탐마도 깨어나 자신을 여기 넣은 놈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다음 날 하루의 휴식을 취한 이사는 민을 위해 새로운 침대 상자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정말 필요한 멋진 물건이라고 말했다. 아넷도 그녀에게 감사하며 한쪽으로 불러내어 센스가 이 세계에서 수행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모험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아넷은 친구가 자신을 막을 줄 알았지만 사실 이사는 그녀에게 오사무를 계속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아넷은 기뻐하며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찾아 사츠장을 찾아 떠났다. 떠나기 전에 이사는 자신이 스즈키에게 축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변질된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잘 모르겠고 옛 세계로 돌아간 후 그 남자가 예전처럼 고통받을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사실 이 세계에서 꿈꾸는 영웅 스즈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미는 그가 저편에서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가 걸작이 될 수 있을지는 그 청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이사는 마음이 놓이며 그들을 배웅했다. 스즈키는 옛 세계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 비록 여전히 약간 두렵지만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다. 오사무 일행을 배웅한 지 하루 후 이사는 신전으로 이동하여 여기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을 보고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꽤 보기 싫었다. 무슨 신부가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거냐. 그녀가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다. 이계에서 힘을 부여받는 선택받은 자들이 엘프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있다는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남자가 친구에게 질투를 느끼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사는 그의 성격에 답답함을 느꼈다. 조언을 해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두에게 앉아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각각 바쁜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그는 이 회의를 매번 개최해야 했다. 그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이때 다른 사람이 다소 어설프게 들어왔고 넘어져서 바닥에 얼굴을 박았다. 아마 위쪽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늦었으면서도 웃기는 짓을 하다니. 다행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혼나지 않았고 아넷이 남자친구와 도망간 후 이 새로운 인물이 대신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에서 신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샹록 공주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는 왕위를 물려받았고 오사무의 도움으로 이제 많이 성장했다. 이사는 그 아이를 보며 웃기기도 하고 아넷 대신 그녀가 그 역할을 맡게 하다니 좀 불안했다. 대지와 물의 신전을 관리하는 대주교는 자신의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섬과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한 청년의 지역에서는 난쟁이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야사 신의 숲과 바람의 땅을 다스리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소환사가 통제를 잃는 바람에 성당 근처 도시에서 혼란이 일어났어. 하지만 그녀와 에스팀이 모든 것을 해결했지. 총장님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어둠의 군주와 관련이 있어. 악은 소환된 용사들에 의해 처치되었지. 이건 정말로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악마왕이 죽은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7명이 어둠의 군주와 마족 전부를 물리쳤어.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곳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지.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교황에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들이 세상을 다시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걸 의미해. 이사도 스즈키의 미친 모습을 이미 목격했기에 잘 알고 있어. 이 사건은 교황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어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인류의 물결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들은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힘은 한계가 있어. 소환사들의 기술과는 달리 세상을 구한 7명이 지금은 오히려 어둠의 군주를 대신해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 그들의 통치가 예전의 악마왕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어. 더구나 마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마왕의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므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건 그녀가 오사무를 만났을 때 이미 증명되었어. 힘이 강한 그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거의 죽일 뻔했지. 이번에 총장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이동해온 자들이 이렇게 악랄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이들이 변화할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면 큰일이지. 핑크머리의 그녀는 교회가 그들을 막을 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어. 이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건 바로 우리 작가 오사무야. 이전 만남에서 그는 힘을 깨달았어. 비록 처음엔 그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젊은이가 역전 마법으로 악당들을 지구로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자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소환 마법을 되돌릴 수 있다니. 오사무의 환상적인 모습을 본 이사는 그를 더 믿게 되었어. 그가 분명히 세계를 구할 인물일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교황이 직접 와서 질문을 했어. 그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며 메인이 옛 세계로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인했어. 그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했다. 장면이 어둠의 군주의 성으로 전환된다. 그곳에는 민우와 함께 했던 사트란이 친숙한 망토를 입고 나타났다. 7 용사 중 1명이 그녀에게 구애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각자의 통치의 길을 찾아 떠난 것 같았다. 그는 자신과 그녀가 여기서 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작가는 지금 한마을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만 타마는 여전히 피곤하다. 아넷은 친구의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하룻밤 자기로 결정한다. 그 말을 들으니 검은 고양이가 다시 기뻐한다. 어떻게 그녀가 몬스터와 싸우지 않고 레벨업을 할 수 있지? 그건 그 남자를 많이 끌어당겨서 건강이 좋아진 덕분이다. 그러던 중 한 소년이 그녀에게 쉴 곳을 알려준다. 그의 이름은 니에, 모험을 사랑하는 소년이다. 문제는 함께 갈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소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기회가 된다면 팀의 안전을 지키는 호위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타마는 이 소년이 예전에 두 바보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애는 돈을 달라고 하며 그들에게 강력한 영웅을 소개해주겠다고 한다. 검은 고양이는 그가 돈을 뺏으려는 것이라는 걸 알고 거절할 생각이지만 아넷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한다. 그녀는 센스를 걱정하며 길을 가다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한다. 니에는 그 말을 듣고 웃는다. 그들은 그녀가 시체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안타까워한다. 그는 그가 천국에 가길 바란다. 그때 오사무가 튀어나와서 소년을 놀라게 한다. 그는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타마는 그 소년이 이런 모습으로 웃긴다고 생각한다. 그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다니 웃음을 자아낸다. 그는 센스가 나오자마자 겁을 먹었으니 말이다. 그는 민우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니 놀랐을 것이다. 오사무도 이 소년이 싫다고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한다. 그 후 그는 돈을 빼앗고 도망간다. 그는 여관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영웅을 데려오겠다고 한다. 소년은 이미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방을 빌릴 건지 재촉한다. 이미 꽤 기다렸다. 오사무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여긴다. 앤의 눈을 보니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니아가 영웅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주인이 그 말을 듣자 말문이 막힌다. 왜냐하면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아넷은 충격을 받는다.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에게 속다니. 그들은 4만 원 이상을 빼앗긴 셈이다. 그래서 아넷은 화가 난다. 타마는 그녀가 울지 않도록 진정시키려 한다. 오사무는 그 소년의 이야기와 매우 흥미로워한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니아는 고아로 여기서 자랐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버는 데 특화되어 있다. 특히 그들 같은 탐험가를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니아가 매우 불쌍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를 매우 동정한다. 주인도 영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니아는 이미 구해졌을 것이다. 지금처럼 다리 아래에 있지 않고 니아는 자신의 삶과 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를 둘러싼다. 그들의 목적은 소년의 돈을 훔치는 것이다. 니아가 사람들을 속여 모은 돈은 그가 숨겨놓고 있다. 니아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묻는다. 이미 훔쳤으니 괜찮지만 왜 사람을 묶어두려 하느냐고? 그는 친구들이 다른 세계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하지만 이 세 명은 모두 힘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곳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 장면을 보고 니아는 깨닫는다.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소개한다. 화살을 쏘는 소녀는 이 화살이 드래곤의 비늘을 뚫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니아는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니아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농담이 아닌 것 같다. 진짜로 니아를 위협하려는 것 같다. 그때 오사무가 어딘가에서 나타난다. 그는 화살의 궤적을 바꾼다. 결과적으로 동료가 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민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는 그들이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저 영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어린 니아가 그들을 흉내내게 되는 것이다. 한 녀석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민우의 능력치를 보니 정말 약하다. 그는 단지 다른 세계에서 온 자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다. 오사무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는 수면제를 꺼내 씹는다. 그 결과 그의 체력이 갑자기 1에서 500이 넘게 증가한다. 그는 그에게 놀라움을 준다. 젊은이들은 곧 로그아웃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그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 중에 미친놈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오사무는 가슴에 하트를 만든다. 그는 그에게 빨리 쏘라고 재촉한다. 그의 변태 같은 얼굴을 보며 세 명은 즉시 도망친다. 민우는 약간 실망한다. 왜 처음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니아는 구출된다. 그녀는 센스가 영웅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그 칭호에 걸맞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남자애를 매료시켰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이에게 기억할 만한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니아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 구출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즉시 맨을 부르며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가버렸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GR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했다. 오사무는 어젯밤 교훈을 주느라 밤새 깨어 있었던 탓에 아침에 조금 피곤했다. 아넷은 그를 의심하며 물었다. 혹시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어젯밤에 늦게 돌아왔으니까. 청년은 웃었다. 모두가 어젯밤에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두 소녀는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니아가 나타났다. 출발하자고 외쳤다. 아마도 어제 매네 말에 감화되었나 보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탐마는 그 사기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따라오는 걸 허락했다. 새 멤버라서 오사무가 죽겠다고 할 때마다 니아는 두 사람에게 걱정하며 알렸다. 그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오사무가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그녀에게 번갈아가며 끌도록 시켰다. 고향에 가야 하니까 체면을 잃을 수 없다. 성문에 도착하자 검은 고양이는 아주 신이 났다. 5초 후 모두가 포위당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모두 충격에 빠졌다. 곧바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오사무는 개처럼 잡혀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멜로스의 몸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었다. 아넷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을 버릴 줄 몰랐다. 차라리 여기서 돌아오는 게 낫겠다. 처음엔 탐마의 고향 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해 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니아는 그들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 친구와 만나기 전에 그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사무는 관심이 없으며 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자식은 스스로 고문당하는 상상을 하며 바보처럼 웃고 있어 니아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모두를 탈출시키기 위해 열쇠를 열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도 힘들었다. 약간의 요령으로 그녀는 쉽게 자물쇠를 열어버렸고 아넷은 할 말을 잃었다. 오사무는 이렇게 자물쇠를 여는 걸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경비병에게 잡혔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밧줄로 묶여서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오사무의 표정이 너무 위험해 보였고 두 경비는 겁을 먹었다. 다음 날 그들은 왕과의 면담을 위해 끌려갔다. 여기 사람들은 그들을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보았기에 사형을 선고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살고 싶어하기에 충격을 받았다. 매는 어떻게 죽을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넷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수려방은 그들을 공주를 납치한 범죄자로 여겼다. 이때 탐마가 왕족의 의상을 입고 들어왔다. 이 작은 녀석이 바로 이곳의 공주라는 사실이었구나. 그녀는 친구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라며 강요는 없었다. 아넷은 그런 친구를 보며 할 말이 없었다.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타마는 모두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짐승왕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지를 내놓았다. 만약 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의무를 다한다면 모두를 풀어주겠다고. 이것은 검은 고양이에게 매우 슬픈 일이었다. 슬프게도 S와 두 동료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 그녀는 모두의 자유를 위해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앞으로는 공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슬픈 눈빛으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짧은 여행 동안 자신에게 기쁨을 준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겼다. 석방된 후 세 사람은 근처의 식당으로 달려가 배고픔을 채웠다. 솔직히 이 순간까지도 아넷은 타마가 이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오사무는 밥 대신 수면제를 먹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맨이 이곳에 오고 난 후의 일을 떠올렸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아넷은 자신이 검은 고양이에게 잘못한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다행히 그녀는 그걸 따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의 종업원이 타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전에는 궁궐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곳의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공주와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니 니아는 우리를 동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왕에게 다시 궁으로 끌려갔다. 오사무는 이 이야기에서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녀에게 아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영혼에 뭔가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아버지가 검은 고양이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자 그녀의 마음의 창문은 더 닫혀버렸다. 결국 이 젊은이에게 타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영감을 주는 친구로만 여겼다. 결국 타마라는 이름도 그가 붙인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마티에였다. 현재 그녀는 고귀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여 글을 쓸 내용을 얻고자 했다. 한편 타마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있었다. 아침에 아넷이 자신이 공주라는 걸 알았으니 충격이 클 것이라 생각했다.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불행히도 그건 적이었다. 그가 왕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카이바라 어둠의 군주를 처치한 7명 중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힘은 무엇이든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입을 만드는 것이었다. 짐승왕이 이곳의 온 목적을 물어보니 그는 이곳을 정복하여 마음껏 먹고 싶어 했다. 짐승족의 전사들은 극도로 강력하고 용감했다. 그가 소환된 영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카이바라에게 모두 삼켜졌다. 그 입에서 나오는 고기는
그 남자의 입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 그 전사들의 고기는 카이바라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고기였다. 짐승왕은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군인들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싸우기로 했다. 현재 그의 레벨은 56으로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짐승의 피가 흐를수록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두 강자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카이바라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환상적인 힘으로 공격했다. 왕은 만만치 않았다. 피하며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에 직접 타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 기술은 그에게 강하게 뚫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기술에 걸렸다면 분명히 퇴출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식은 악마왕을 무찌른 7명 중 하나이기에 훨씬 더 강할 것이 분명했다. 카이바라는 자신이 고렘을 먹어 몸이 돌처럼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짐승왕도 진지해지며 이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완벽한 필살기를 날릴 준비를 했다. 카이바라도 준비되었지만 그 순간 타마가 나타나 그를 막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본 그는 곧바로 그녀를 먹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검은 고양이도 싸우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막혀 자신의 임무를 상기시켰다. 여기서 죽으면 누가 리온을 대신하겠냐고. 술집에서 그 짐승도 타마의 쌍둥이 형 레온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그는 짐승 왕국의 다음 왕이 될 운명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리온과 타마가 이 나라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0년 전 큰 사건이 일어나 그녀의 형과 어머니가 생사불명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버지와 그녀뿐이었다. 하지만 짐승왕은 이미 삶의 의욕을 잃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타마는 변화를 결심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이끌고 싶어 했다. 포는 그때 타마의 머리를 자른 사람으로 쌍둥이 형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은 공주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형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두 부자의 감정은 소원해졌다. 그때 그들은 전투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타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직접 돌진했다. 그 모습을 본 카이바라는 그녀를 잡아먹으려 했다. 짐승왕은 그렇게 바보 같은 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결국 자기 손을 잃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 그들은 이 자식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타마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씹고 있는 그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핏줄이 야수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노인을 KO시켜서 데려가게 했다. 자신의 먹이가 도망치는 것을 본 카이바라가 다시 야수왕을 노리지만 고기 맛이 별로라서 먹고 싶지 않았다. 일단 그는 나를 놓아줄 것이지만 곧 다시 잡아들여 그녀의 살을 갉아먹을 것이다. 반대편에서 오사무의 일행은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노장이 타마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주를 폴에게 맡기며 그녀는 단지 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아넷이 질문을 하자 대답이 나타났다. 야수왕이 카이바라에게 패배하고 왕국의 백성들 앞에서 붙잡히고 있었다. 그 악당은 자신이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모든 종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고기를 맛보고 싶어 했다. 특히 예쁜 소녀의 고기를. 아랫사람들은 그의 잔혹한 행동에 분노하여 돌을 던졌다. 그러자 카이바라는 독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를 삼켜버려서 백성들을 위협했다. 이 장면을 본 모두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밖에서는 그의 하수인인 거대한 귀신들이 탈출 경로를 막고 있었다. 야수왕은 일단 살아있지만 곧 그의 먹이가 될 운명이다. 이 잔혹한 광경을 목격한 니아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오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다. 현재 상황은 뒤바뀌었다. 공주와 왕이 위험에 처해 있다. 정말 비극적이며 그가 찾고 있는 여성 캐릭터는 타마처럼 슬픈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는 그녀가 빨리 깨어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혼수 상태에서 타마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기도 전에 그녀는 깨어나서 곧바로 밖으로 달려나갔고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 했다. 검은 고양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노인이 그들의 나라가 육식 괴물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말을 듣고 타마는 아버지를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노장이 그녀를 막았다. 아넷과 그녀의 친구가 공주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탓에 아버지가 손을 잃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매니 말한 대로 이 소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 대신 다음 야수왕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타마는 이 나라와 존경하는 아버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넷은 그녀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타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한 작품에서는 두 명의 왕족, 즉 그녀의 어머니와 형이 죽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그 죽음 이후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왕족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타마가 없다면 주민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당분간 이 일은 그들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모두 친구니까요. 그녀는 공주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돼요. 아네트가 자신감 있는 이유는 오사무의 능력이 악당 영웅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타마가 그날 보지 못했던 것이죠. S는 니아, 멜로스, 아네트와 함께 그 괴물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동생은 갑자기 끌려가게 되어 겁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타마마는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이는 그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잠시 후 세 사람은 문에 도착했지만 두 마리 악마에게 막혔어요. 그들은 가까이 오는 누구든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죠. 오사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을 잡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카이바라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죠. 그는 항상 로그아웃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남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나름 흥미롭기 때문에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싶어 했어요. 듣고 난 두 악마는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하러 갔어요. 결국 그들은 감금되었고 아네트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고 했어요. 지금 두 경비원과 싸우면 시간과 힘이 낭비될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잡히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기회가 오자 그는 니아의 도구를 꺼내서 동생에게 앞서 열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괴물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두 악마는 카이바라에게 자신들을 바치려는 바보들이 있다고 보고하러 갔어요. 말을 더하기도 전에 타마가 그들을 쓰러뜨려 그를 구했어요. 잠시 회상하자면 그날 타마는 무술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막혔어요. 가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이 아이는 나무에 올라 레온과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상속자로서 그 소녀는 어릴 때부터 큰 책임을 지고 있었죠. 가족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강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유한 성격은 레온이 무술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창밖을 보니 공주인 딸이 장난을 치고 있어 아버지는 꾸짖었어요. 마티아는 고양이지만 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도 거절당했어요. 공주가 싸움에 나가면 체면이 구겨질 테니까요. 타마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함께 놀지 못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가족은 이 못된 아이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무술을 배우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려 애쓰고 딸이 기억하길 바라는 말을 속삭여 주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짐의 왕은 타마가 여기에 온 것을 바보라며 꾸짖었어요. 카이바라는 그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목숨을 일부러 아껴두었죠.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타마는 이 인간 잡아먹는 자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카이바라는 그녀를 즉시 잡아먹으려 하지 않고 싸움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의 시체를 그쪽으로 차서 타마가 순간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자는 전기를 사용해 그녀를 태워버렸어요. 그 기술은 짐의 왕의 것이고 그를 잡아먹음으로써 이 방법을 알게 된 거죠. 타마가 이 정도 힘밖에 없다면 그는 도살당할 것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그는 그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것이죠. 장면이 SA 그룹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아직 전투가 일어난 지역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상황은 긴장감이 넘치는데도 오사무는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검은 고양이 친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문을 발견한 멜로스는 이 안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멋대로 들어가서 오사무는 방을 뒤졌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아네트는 카이바라를 이길 방법을 물었고 멜로스는 자신이 찾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니아의 능력 덕분에 오사무는 짐의 왕이 보관하고 있던 일기장을 찾게 되었어요. 다시 검은 고양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지금 한창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녀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본 카이바라는 뒤에서 순간이동하여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치지 않고 그는 그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타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날 아버지에게 무술을 금지당했을 때 그녀는 매일 형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레온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자신에게는 이 재능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타마가 연습하면 오히려 자신보다 더 빠르게 기술을 익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레온은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 했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나라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왕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가 없으니 가족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타마에게 돌아왔어요. 그것을 동기로 삼아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카이바라는 실망했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누워있지. 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수호자도 그녀에게 멈추고 도망칠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다.
리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적은 그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진 자를 잡아먹고 싶다는 생각에 웃음을 지었다. 살이 더 맛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 그는 큰 입을 벌리며 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카이바라의 삶은 여기 오기 전 정말 행복했지만 그것이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성처럼 큰 저택에서 태어나 하인과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눈앞의 것들에 지루해졌다. 그날 그는 이해할 수 없게도 집안의 하녀가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생으로 먹어치우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얼마간의 돈을 받고 퇴사했다. 카이바라는 다시 지루한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노숙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놈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두들겨 패는 짓을 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이 세계의 트럭에 치였다. 그렇게 바로 저 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가 여기 도착한 방법이다. 이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가 그 배고픈 입이 검은 고양이 소녀를 먹으려 할 때 오사무가 그의 앞에 나섰다. 덕분에 그는 멈출 수 있었다. S는 그의 과거를 모두 듣고 그것을 지루한 이야기로 평가했다. 카이바라는 입을 조종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작동하지 않았다. 본능이 그에게 이 남자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 그의 두 동료도 함께 포위했다. 이전의 힘을 목격한 아넷은 그를 이전 세계로 돌려보내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그 말에 카이바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오사무에게 자신의 이야기 기술로 그를 집으로 보내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난감해졌다. 사실 그 식인자는 내가 쓸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었다. 카이바라는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든 것을 날려버릴 힘을 폭발시켰다. 그는 검은 고양이 소녀를 먹기 전에 모두를 없애고 싶어 했다. 모두가 멀리 밀려나가며 니아는 의식을 잃었다. 탐마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슬퍼했다. 만약 이 일에 친구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센스에게 위로받았다. 어머니가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자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선사했다. 예상대로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글로 남길 가치가 충분했다. 페이지를 펼치자 각 페이지가 하나씩 날아올랐다. 아네스는 이 이야기의 힘이 외부 세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카이바라가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으니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사무는 그녀의 과거를 다 알게 된 후 그녀가 정말 착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착해서 탐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기록되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타마가 형을 대신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야수왕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다행히도 그녀의 고인이 된 어머니는 타마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딸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기억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어머니가 설득해주겠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아버지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 믿었다. 현재 타마는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다. 하나는 아버지가 그린 대로 살거나 형을 대신해 왕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선택 모두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지옥의 속박이 풀렸다. 내면의 진정한 힘이 폭발했다. 사실 오사무가 그녀에게 이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타마가 너무 많이 억눌려서 신수의 마크가 흐려졌던 것이다. 그해 사촌들이 마크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기에 반대했다. 근처에 있던 야수왕도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그로 인해 그 마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비로소 해방되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딸을 보호하려다 그녀의 재능을 방해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카이바라는 이 장면을 보며 검은 고양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야수왕의 고기도 그가 다 소화해버렸다. 그는 마치 영화처럼 타마가 힘을 깨우친 후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현실이었고 그는 포식자였다. 자신감 넘치는 포식자를 보며 오사무는 가벼운 담배를 피웠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타마의 힘을 깨우기 위해 X가 나섰다. 그는 절망을 희망의 결말로 바꾸고 싶어 했다. 모두가 그녀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즉시 그녀는 압도적인 속도로 접근해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힘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야수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각성 후 신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를 이겼다. 이 기술은 그의 내장을, 카이바라의 내장을 손상시켰다.
그는 너무 빨리 패배해 타마도 힘을 처음 사용한 후 지쳤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아넷은 그녀의 친구를 치료하러 가며 그녀가 해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 오사무는 이후 왕에게 아내의 일기를 돌려주었다. 비록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비난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미는 자신이 쓴 책이 전부라며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도 타마가 새로운 힘을 완전히 다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 시간이 생기면 분명 최고의 야수 전사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카이바라가 회복되었지만 모습은 달라졌다. 자신조차 왜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몸을 보니 어둠의 군주를 물리쳤을 때 그 고기의 한 조각을 먹었음을 기억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기에서 힘이 발휘되고 있었다. 새로운 몸에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리아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왕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전하라고 했다. 결국 그녀에게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오사무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 이 작은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이 센스는 매우 기뻤다. 와리아가 그가 살아있다고 물어보자 미는 그녀에게 그가 더 나아졌는지 되물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자였다. 이 말은 그녀에게 뭔가를 깨닫게 했고 즉시 떠났다. 다음번에 그를 죽이겠다고 하며 동생은 우리의 작가가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경이로웠다. 오사무는 와리아가 그 멍청이를 죽인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의 눈이 슬픈하는 지속되는 한 그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쓸 것이다. 며칠 후 야수 왕국의 상황이 나아졌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복구하고 있었다. 타마는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로 결정했다. 아넷과 니아는 민을 위한 사랑을 찾기 위해 계속 떠나야 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는 친구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야수왕도 들어와서 딸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라고 했다.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이 보호할 나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그녀가 친구들과의 여행을 마친 후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타마는 너무 기뻐서 즉시 옷을 갈아입고 그들을 뒤쫓아갔다. 그쪽에서는 오사무가 니아를 맹비난하며 아넷과 타마처럼 상자 끌기 실력이 전혀 없다며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화가 났다. 이미 끌고 가고 있는데도 모르다니. 그래서 그는 이제 필요 없다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자 끌어줄 사람이 돌아왔다고 외쳤다.